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 2월 4일 시행되었던 제112회 전산회계 1급 지난 시간까지 이론 문제 15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기 문제 여러분들하고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기 문제, 실무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실무. 자, 여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면 입력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야겠죠. 기출문제에서 다운받았던 폴더에 보시게 되면 여기 2교시, 3교시 폴더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설치 안내 나와 있죠. 우리 이거 참고해야지 돼요. 참고를 해서 여기서 참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조금 전에 폴더 2교시, 3교시 거 두 개 보셨죠? 근데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이에요. 그러니까 3교시 폴더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전산회계 1급에 임시 수험번호하고 여기 감독관 확인번호를 입력해야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니까 여기 감독관 확인번호 요거 메모 해 놓으시란 얘기죠. 4816 오케이 됐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여기 3교시 거 클릭하셔서요. 여기 텍스 요거 설치하세요. 수험 번호는 2111112였었고요. 설치. 그러면 여러분 그 개인 정보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A형 갖고 하고 있으니까요. A형 클릭해 주시고요. 감독관 번호 아까 봤던 거 4816 하고 로그인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프로그램 이게 설치된 거 떴죠. 자, 아까 이론 문제 푸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론 문제 답안에다가 여러분 정보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이론 문제 답안들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실무시험, 우리 실무시험의 맨 마지막 파트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금액을 계산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답안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조회 문제 답안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닫기 누르시고요. 자, 다 이제 실기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답안 저장 중간에 한번 좀 더 눌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시험 다 끝나갈 때쯤 시간도 촉박한데 그때서 이거 눌렀다가 잘못되면은 많이 속상한 결과가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한 번씩 저장 요거 해놓고 맨 마지막에 다 시험이 끝나시게 되면 저장 누르고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빼가지고서 감독관한테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 놓았으니 이제 하나씩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회사는 유미기계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기계 부품 제조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까지도 하고 있네요. 중소기업이다. 기계 부품 그렇군요.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기초정보관리에서 또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답하라는 문제로 10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해달라는 문제이겠네요. 일반 거래처이고요. 코드 번호서부터 해당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 보고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거래처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5230 엔터. 그 다음에 주 대형 토이. 그 다음에 여기 동시로 해달라고 그랬죠. 동시 눌러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8
8614-574. 대표자 성명은 박완구. 업태는 제조, 종목은 완구제조. 주소 여기가 요즘 보니까 여기 인터넷 조회에서 입력하지 않게끔 돼 있던데 한번 해볼까? 되나? 왕림로 139 나오나?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요즘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본 거예요. 대형 토이, 완구, 제조 다 돼 있고요. 여기서 그거 조회하지 말고 실무 업무에서는 당연히 이 조회해서 우편번호까지 다 나오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바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광주시 오퍼읍 왕림로 139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유미기계의 기초채권 채무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요 주어진 자료하고 똑같이 맞춰주세요. 요 문제네요. 해볼게요. 자,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알뜰 소모품 500만원 맞고요. 튼튼 사무기 380만원 잘못 썼죠? 380만원 여기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 클래식 상사는 720만원 맞네요. 강림 상사 200만원 2천만원 잘못했죠? 이거 여기 200만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여기 코드 거래처가 없죠? FA 눌러서 회원 상사 금액은 460만원 요것도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검토한 결과 기말 재고자산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시오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뭐 문제마다 회차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즉 여러분이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그 자료들이 어떤 상황으로 옮겨가는지 반영이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 문제거든요. 이것도 제가 잠깐 중심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차근차근 잘 듣고 그게 어떻게 매출을 시켜서 수정해야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주 쉬운 문제로 금방 끝나요. 그런데 설명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답안지 보더라도 얘가 도통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씩 따라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원재료가 금액이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이 재무제표들 관련된 재무제표 다 수정해 주는 게 제일 고칠 거리가 반영해야 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총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는 순서대로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재무상태표예요. 두 번째로는 원가 명세서예요. 세 번째로는 손익계산서이고요. 마지막으로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수정해서 결국 재무상태표를 수정해야지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 하나로 얘네들이 어떻게 그런 재무제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설명부터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면서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금액이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 금액이 이렇게 틀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에 이 금액을 갖다가 틀린 금액을 올바른 금액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상에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대차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원재료의 재고 잔액은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기 때문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인 이 원재료는 원가 명세서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열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이 변경된 숫자를 갖다가 바꿔주지 않아도 돼요. 원재료 재고액 그 기말 재고에 자동으로 우리가 바꾼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으로 수정이 되어 있어서 이 원가 명세서는 그냥 조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재료 금액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이 원가 명세서에서 그 대신 중요한 금액이 하나 있어요. 원가 명세서의 가장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원가 명세서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표예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자동 반영이 돼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이 원가가 이 숫자가 바뀐 만큼 영향을 받아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바뀐 이 숫자를 여러분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 단계로 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가게 돼 있어요.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면 그 매출원가 밑에 똑같은 계정으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써 있는 이 금액 여기 계정이 있어요. 그 금액 여기서 원가 명세서에서 수정이 됐던 금액과 손익계산서의 이 금액은 똑같은 계정이거든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 수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바뀐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을 여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에 숫자에 맞게끔 똑같이 얘를 수기로 해주셔야 돼요. 자, 매출원가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나면 매출원가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도 바뀌게 돼요. 이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되면 이 당기순이익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밑에 똑같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변경된 이 당기순이익하고 금액이 일치해야지 돼요. 근데 당연히 여기가 바뀌었으면 여기도 자동으로 얘는 자동으로 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손익계산서에서 변경된 당기순이익하고 일치를 시켜주려고 하면 얘는 여기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위에를 보시게 되면 F6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손익계산서에서 변경된 그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딱 일치가 되게끔 끌어오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당기순이익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하고요, 요 당기순이익 위에 이거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금액하고 이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져서 부르는 명칭이 요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진 숫자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돼서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이 합계 금액도 변동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을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 재무상태표로 와서 보시게 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에 보시면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여기 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불린단 말이죠. 뭐라고?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근데 얘하고 같은 금액이어야지 돼요.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하고 이게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을 메모해 놨다가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여러분이 입력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이 금액을 입력함으로 인해서 대차 차액이 차이가 났던 금액이 제로로 딱 맞으면서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설명은 길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원재료 먼저 이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원재료의 금액은 원가명세서에 가서 제가 어디 있다고 바뀐 숫자를 조회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의미해요. 원가명세서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자동으로 끌고 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원가명세서에서 여러분이 입력해 줘야 될 건 없어요. 조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명세서의 마지막에 있었던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이 합계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클릭해보면 똑같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이 반드시 일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 금액도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때문에 여기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과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 순이익도 똑같이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여기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하고 똑같은 계정이므로 그 금액을 일치시켜주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모든 재무제표가 다 또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해드렸고요. 요 과정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력하면서 저장을 해놓으면 좋은데 저장하기 바탕 화면에다가 된다. 잠깐만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요.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계정 여기 있죠. 이 금액이 7,360만 원이 아니라 7,560만 원이라고 했어요. 바꾸게 되면 현재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차변금액, 대변금액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치가 된 금액으로서 대차 차익은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얘가 잘못됐다잖아요. 또 얘를 갖다가 7,560만 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대차 차익이 200만 원이 생겨요. 이 200만 원을 관련된 재무제표 다 수정해서 없애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아셨으면 이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거 닫아주셔요. 가능하면. 그다음에 원가명세서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명세서를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돼서 기말 재용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원재료였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당기 원재료 매입액도 나와 있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나와 있죠. 바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한 원재료 재고액이 바로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7,560만 원으로 수정했던 거 여기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회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이 제조원가 원가명세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얘라고 그랬어요. 그죠? 5억 383만 5천 원. 이 금액을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외우셔도 좋고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매출 원가를 클릭하게 되면 매출 원가 밑에 똑같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금액하고 얘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얘는 바뀌었지만 얘는 아직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수동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손익계산서로 가서 금액이 어떻게 돼 있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금액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제품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죠?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칸 밑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금액이 아까 그 금액하고 같지가 않죠. 5억 300이었잖아요. 그래서 5억 300, 503, 835라고 입력을 여러분이 직접 해주란 얘기예요. 매출을 시켜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503, 83500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변동이 됐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또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음 재무제표 중에 하나,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게 돼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당기순이익이라고 있어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번에 가볼게요. 어디였죠? 여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금액하고 조금 전에 그 금액 손익계산서의 금액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보시면 블록이라고 있죠. 여기 위에 블록이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변경된 거 블록가요? 물어보잖아요. 예라고 누르면 133-8605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 정기월 미처분 이 잉여금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금액 차내 당기순이익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바로 얘예요. 예.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처분 이 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미처분 이 잉여금 이 금액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이가 바로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느냐? 2월 2이 잉여금하고 금액이 일치돼야 된단 말이죠.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불리는 명칭은 미처분 이잉여금이지만 이 미처분 이잉여금이 재무상태표로 옮겨가면 2월 이잉여금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생이라고 불리지만 집에 가면 아들, 딸 이렇게 불릴 거 아니에요. 명칭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71 765 000 이 금액이 이제는 처음에 재무상태표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2 잉여금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죠. 이거예요. 금액 메모해 놨던 거 입력해 보세요. 171 765 000 엔터를 띵 치면 여기 대차 차익 딱 없어졌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문제랍니다. 자, 설명을 제가 가능하면 천천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요거를 연습해 보고 싶으면 원재료 금액 다시 수정했다가 그 잉여금 처분기산서까지 하나하나 매출시켜서 맞춰보시고 또 한번 다른 거 금액을 수정해서 맞춰보고 3번만 해보면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하고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 번 연습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한 10초, 15초면 금방 다 이런 문제는 금방 맞춰요. 근데 연습을 안 해놓으면 이거 무지하게 헷갈리고 어려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네요. 자, 그렇게 해드렸고요. 자, 날짜는 8월 10일. 제조부서의 7월분 건강보험료 68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를 했대요.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50%는 회사 부담분이며 회사 부담분은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달래요. 자, 뭐 이런 문제 여러 번 해봤고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시게 되면은 회계 업무를 할 때 매달 건강보험료 직원들한테 급여 주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할 거 없이 매달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보지 마시고 실무에서 여러분이 담당했다면 내가 이 문제에 입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로 판단을 해보세요. 자, 보통예금 나갔다고 하니까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8만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월급 지급할 때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중에서 이런 4대 보험료와 세금은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예수금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 예수금을 이제 납부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띄워놨던 거. 예수금은 납부한 금액의 50%라고 했죠. 68만원의 50%는 얼마예요? 34만원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에서 직원들한테 걷어놨던 거 34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50%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공장 500번대를 써야 될지 그 다음에 800번대를 써야 될지 구분하라고 배우셨죠. 지금 여기 제조부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당연히 800번대니까 제조경비, 이 제자는 제조경비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 434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입력을 해주면 8월 10일자에
요구하는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얘는 나가도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요. 날짜는 8월 10일. 8월 10일. 차변에 예수금 34만원. 차변에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34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68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계정 조회를 하지 않고 그냥 코드 번호 입력만 하고서 계정을 불러냈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자주 사용하는 계정 코드 번호는 암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돼요. 실무, 업무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자격 시험 볼 때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계정 코드는 암기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시간 절약이 될 거고, 회사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그 결과 업무 효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능력 인정도 받고 승진이나 월급도 더 빨리 오르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랬었어요. 가능하면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8월 10일 건 됐고요. 8월 23일 거 거래 볼까요? 애플전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받을어음이 만기가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애플전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받을어음이라고 했으니까 받을어음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지급 거절이 되었다. 지급 거절에서 부도 처리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단 부도난 어음은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간단하네요. 자, 차변에 받을어음이 있던 거를 없애줘야 되죠. 부도났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기록해야 될 것은 받을어음 대신에 부도 음과 수표라는 계정으로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어느 거래처의 어음이 수표가 부도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애플전자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350만원. 대변에다가는 받을어음, 지금 이제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받을어음 애플전자 이렇게 해서 3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도나는 거 어음 받는 거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요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지금 부도율이 작년 이맘때보다 3배, 4배 더 많아졌다고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경기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자, 8월 23일 날짜로 이렇게 부도음 수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별 어려운 건 아니시겠죠. 자, 날짜는 8월 23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부도 어음과 수표 해주시고, 거래처 애플전자 금액은 350만원. 대변에다가는 받을어음 똑같이 애플전자죠. 350만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자고요. 9월 14일 거래라고 하네요. 여러분, 날짜 틀리면 분기 처리 틀리는 거 아시죠? 날짜 틀리면 안 됩니다. 9월 14일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일당 42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원천 징수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거 옛날에 우리 본사라고 할까요?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계정 코드 번호도 801번 급여라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임금이라고 해서 이게 501인가 502
이 코드 번호가 또 아니, 공자가 아니죠. 공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임금이라는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본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공장의 정직원도 아니고 그 이외에 월급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알바에 나가는 돈은 급여라고 쓸 수도 없고 임금이라고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계정에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용직한테 나가는 월급은 우리가 계정상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잡급이라고 써요. 잡급 코드 번호를 쓴다. 그랬더니 잡급 그러면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정 정해진 거에서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급여를 내보낼 때는 여러 가지 급여, 기타 등등의 급여 그 용어를 잡급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영업부서에서 일용직 급여로 금액을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뭐라고 쓴다? 잡급이라고 쓰시고요. 42만원 현금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42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현금이 전체 금액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출금전표로 하셔도 맞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잡급 800번대 잡급으로 쓰셔야지 돼요. 날짜는 9월 14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4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잡급 805번으로 있네요. 금액으로는 42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그래서 42만원 출금전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4일 날 거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부서에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거 풀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쳐 주죠. 여러분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요거 배우셨었죠.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를 처리하고 써줄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차변에 퇴직급여 금액 얼마 쓰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하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DC형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거 퇴직급여라는 계정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직원이 영업부서 직원인지 아니면 제조부서 직원인지 즉 500번 800번 구분하는 게 요게 시험 문제예요. 가끔 나오게 되면 퇴직급여라고 쓰는데 500번 때 퇴직급여인지 800번 때 퇴직급여인지 구분해서 쓰는 게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요.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나갈 때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돼요. 차변에 뭐라고 쓰냐면 퇴직급여 해서 얼마 쓰고요. 대변에 보통 퇴직급여가 아니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똑같이 퇴직급여라고 쓰고요.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써요. 이렇게 이 말뜻을 잘 들으세요. 보통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 확정 급여형은 여기 예치할 때 뭐라고 쓴다고 배웠었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기능 쓴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단적으로 그 퇴직급여가 DB형으로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때 그때 쓰는 계정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계정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 원인부터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쓰는 계정은 보통 세무 2급에서 실무 업무에서 사용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보통 퇴직급여 운용자산이라고 썼던 계정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확정급여형은 그렇게 쓴다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그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먼저 기록해 놓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그 퇴직금이 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외부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외부 금융기관으로 예치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보통 예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쓰고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를 씁니다. 이렇게 배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무 2급 가고 실무에 가까워지면 실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처럼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기말에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부채로 이렇게 먼저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이만큼 중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요 계정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것만큼을 운용자산으로 기록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100을 지급해야 될 게 있고, 외부 금융기관에 100이란 금액을 다 예치를 했을 경우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확정급여형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요, 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를 갖다가 다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회사도 있고, 거기 회사의 등등 조건에 따라서 90%만 또는 80%만 해도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 100%다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가정하고 요거를 써 드린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 문제가 좀 이해가 돼요. 영업부서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 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 계정을 여러분들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처럼 예금 통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영업사원이 퇴직을 했으면 처음에 여기 회사에서 계정을 기록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 금액은 부채가 지급한 만큼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급해야 될 5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는 부채가 500만 원이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차변에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놓은 부채가 500만 원 이렇게 감소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회사에서 갖고 있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여기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통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급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알려 준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만큼 빠져나올 거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사 입장에서는 예금을 해놨으니 자산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00만 원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영업부서 사원 퇴직해서 퇴직금 지급했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보통 예금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뭐 지급하면 하는 거 없어요 그러는데 당연히 없죠.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손댈 수 없어요. 즉 이렇게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확정 기여형도 확정 급여형도 해당되는 것만큼 금융기관에서 퇴사하는 직원한테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 대신 우리 자산이 이만큼 빠져나갔다고 표시해줘야겠죠.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용재산 우리 회사 거에서 지급을 직원한테 직접 해줄 테니까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요 문제는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세무 2급 정도서부터 나오는 문제였었는데 아마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마 회계 1급 수준에서는 거의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틀리셨던 분들이 꽤 많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니까 한번 배워두면 되는 거겠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9월 26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26일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써주시고요.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주란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6일 문제는 뭔가 보니까요.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5월 3일 취득하였던 더 푸른 컴퓨터 주식 전부를 3,7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취득 당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특징적인 용어들 많이들 아실 텐데, 자, 시세차익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걔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한다.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단기이고요. 시세 차익 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타회사 주식일 때 쓰는 계정이다. 타회사 주식일 때 쓰는 계정이다. 그러니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취득할 때부터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취득한 수량은 5,000주라고 얘기하고요. 한 주당 취득가액은 7,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7월 35, 3,500만 원어치를 취득한 거네요. 그리고 거래할 때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대변에서 보통 예금으로 나간 금액은 총 얼마가 나갔을까요? 3,500만 원하고 여기 수수료가 생겼으니 3,500, 35,000원 나가겠죠? 3,500, 35,000원, 3,500, 35,000원 이렇게 나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통장에서 이렇게 줬을 테니까.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기록할 때 어떻게 거기로 배웠어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은 5천주 곱하기 취득가액이 7,000원이니까 한 주당 3,500만 원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수수료는 뭐라고 쓰기를 배웠어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 800번대로 쓰셔야 되고요. 금액은 35,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갖고 있던 건 3,500만 원짜리였었는데, 그죠? 이 단기매매증권인 경우 이 수수료가 발생할 때 반드시 그 수수료는 별도로 기록하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처분하는 거 10월 16일 날 처분을 하게 되면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이제 얘를 파니까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3,5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금은 얼마에 처분했대요? 3,700만 원에 처분했다죠. 그럼 차변에 지금 보통 예금 계좌로 얼마가 입금됐을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3,700만 원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취득했던 금액과 시세 차익으로 목적으로 샀던 것이 200만 원 더 올라서 이만큼 들어왔다면 걔를 뭐라고 불러요? 단기매매증권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달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은 이렇게 처분할 때도 수수료 비용은 발생합니다. 만약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익이죠.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 제해주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도 그만큼 적을 거예요. 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손실을 봤다 그러면 손실에다가 그 비용만큼 더 더해 주는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는 그만큼은 빼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처분할 때 수수료가 없다고 했으니 지금 5번 문제는 이렇게 10월 16일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10월 16일 한번 입력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16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 3,700.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사왔던 거 팔은 거는 3,500. 나머지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29일 액면 금액은 5천만 원의 사채 만기 3년 4,900만 원에 발행했대요.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됐다는데 사채 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사채는 우리 비유동 부채죠. 만기가 3년이니까. 그럼 사채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처럼 여기 대변에다가 얘는 부채 계정이니까 사채 액면가액을 써줍니다. 얼마? 5천만 원. 3년 후에 5천만 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액면금액 발행하는 금액을 이렇게 갚아야 될 금액 사채 5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에 발행을 했대요?
3년에 5천만 원 줄 거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4,900만 원만 줘.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들어왔대요?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4,900만 원이라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 액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죠.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쓸 때에도 뭐라고 쓰냐면 사채를 할인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 이건 말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 차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계정을. 사채를 발행해서 차이나는 금액 얼마 차이 나요? 100만 원 차이 나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낸 것은 사채 기록하고 보통 예금 기록하고 요 계정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의 명칭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만약에 사채 5천만 원짜리 액면을 5,100만 원에 더 비싸게 발행하게 되면 차이는 대변에 나게 되죠. 그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요거만 먼저 계정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1월 29일 날짜로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11월 29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은 4,900만 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보면 할증 발행 차금도 있죠.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사채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기 2번까지 일반전표 입력 문제에서 사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여기 퇴직급여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이 문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번 문제부터 다시 또 녹화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